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OT를 통해서 우리 반이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안녕하세요. 한국사 2강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지금 와 있는데 왜 와 있냐면 이게 지금 얘가 오늘 내일 중성화 수술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밥을 자꾸 먹어서 오늘 학교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낯선 곳에 와가지고 우렁차게 울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 들리는 고양이 소리 개의치 마시고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자, 오늘 강의는 교과서 16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되게 간단한 내용들 할 거예요. 저번 강의가 너무 길었어 가지고 알았어. 자, 미안해요. 저번 강의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너도 볼래? 응? 알았어. 올려줄게. 자, 여기. 바이바이. 안녕. 가. 여기 내려가 이제. 내려가. 자, 잠깐 난입을 해가지고 강의해야 돼 아빠. 알지? 자. 우리 먼저 오늘 그 한국사 강의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거의 연맹왕국 수준이에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아직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이전의 연맹왕국 단계에 이제 왕국들이 이제 점점 고대 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나라가 줄어요. 어떤 나라로 줄게 되냐면 고구려, 백제, 알겠어.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나라는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가야는 특이하게 연맹왕국 단계인데 되게 오래 살아남아요. 알겠죠? 제가 계속 강의를 방해하는데 어쨌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갈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연맹왕국 때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왕의 힘보다 누구의 힘이 강하다고 그랬어? 알았어. 귀족의 힘이 더 강했어요. 근데 고대 국가로 가면 갈수록 왕과 귀족 중에 누구의 힘이 강해요? 왕의 힘이 강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 아빠 우유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요거 혹시 누군지 다 아세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어쨌든 넘어가고. 자, 이 사람은 왕인데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적 성격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자, 봅시다. 자, 전에는 우리 사출도 기억해요. 사출도. 왕이 이렇게 있고 마가우가 저가가 있었어요. 안 돼. 누르지 마. 야, 방해하지 마. 강의 찍어야 돼. 자, 다시 할게요. 고양이가 난입을 해가지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중앙집권적 성격이 뭐냐면, 자, 부여 같은 경우에 그 마가우가 저가, 그 다음에 여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각 귀족들이 왕을 선출했단 말이야. 가장 센 군장을 왕을 선출해 준 거겠지. 그러니까 이 왕이 막 흉년이나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귀족들이 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갈아치울 수 있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이렇게가 하지 않고 이 귀족들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세습이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족장 세력, 여기 있던 이 족장 세력들은 왕의 신하가 되어버린
이게 바로 중앙 집권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앙 관제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앙 관제는 뭐냐면, 자, 9급 공무원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5급 공무원까지 쭉 공무원 등급이 있죠. 그 등급과 9급은 청색을 입어야 되고 5급은 황색을 입어야 되는 5개 색깔을 통해서 관리의 등급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차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 중심의 체제, 왕 중심으로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가는 거고, 왕권 강화의 3대 코스가 있어요. 이 고대 국가로 갈 때 무조건 드러나는 특징들인데, 자, 율령 반포, 이거는 뭐냐면 법이에요, 법. 자, 그 다음에 불교 공인, 이 불교를 통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귀족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왕에게 권한이 몰리게 되거든. 그래서 왕권 강화의 3대 코스, 율령반포, 불교공, 영토 확장. 오늘 이 내용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순으로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고구려 볼게요. 고구려는 좀 특이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1세기부터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그 다음에 3세기, 4세기, 그 다음에 이렇게 5세기 가는데, 이게 그래프가 웃겨. 1세기, 2세기 가다가 3세기 때 잠깐 내려가. 요때 뭐냐면 그 삼국지에 위나라가 여기를 쳐들어오거든. 그러다가 4세기 초에 다시 올라가다가 완전 뚝 떨어져. 요때 바로 요 위기가 있거든. 이거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다가 4세기 후반부터 쭉 올라와서 이때 이제 광개토, 그 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고구려가 이거는 전성기 그래프가 아니에요. 왕권, 그러니까 고대 국가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흐름을 그린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겹살이 아주 그냥 열심히 울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것도 왜 안 먹혀? 자, 1세기 태조왕이란 왕을 기억해주고,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은 게르부 고씨 독점의 왕위 세습. 자, 고구려도 똑같이 오부가 있었어요. 오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왕이 나오는. 근데 이게 원래는 뭐 게르부, 이제 게르부, 순노부, 전로부, 이거 다시 그려줄게요. 고양 때문에 NG. 자, 고구려도 오부였어. 오부. 그래서 자, 이 게르부 고씨의 독점왕의 세습이 뭐냐면, 게르부가 라는 부족이 있었어. 그리고 다른데 뭐 순노부, 전로부, 그 다음에 관노부, 그 다음에 하나 무슨 부가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오부가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기보다는 가장 센 쪽에서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태조왕 때 돼서 게르부 고씨가 이 한 곳에서만 왕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한 가문에서만 나오게 되면서 힘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왕위 세습이 시작됐다라는 거. 근데 아직은 뭐 부자 상속도 아니고 게르부 고씨에서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힘 강한 사람이. 그러다가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 이거 중요해요. 이거.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국천왕 이전에는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얘네가 그 마가오가 저것처럼 귀족의 힘이 아직 셌었다는 거야. 이전에는 귀족의 힘이 셌었다는 거. 근데 고국천왕 되면서 얘네는 이제 게르부 고씨 왕의 신하가 되어버린 거야. 알겠지? 신하. 그 다음에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빠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조금 더 탄탄한 왕위 계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탄탄하게 다지다가 3세기 초에 이제 위나라가 쳐들어와서 잠깐 위기를 맞아요. 그러다 미천왕 때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시 그 힘을 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현이라고 해서 이제 선비족의 나라거든. 이거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침입해오면서 이 미천왕의 시신이 약탈돼요.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이 침입해서 이제 왕이 죽어, 왕이. 고구려의 왕이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근데 이거를 목 잡고 끝까지 살린 사람이 누구야?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요 세 가지를 하면서 고구려의 기틀을 다져요. 자, 아까 불교 얘기했죠. 불교는 이게 불교라는 이 종교가 뭐냐면 왕즉불 사상이 있어요. 왕즉불 사상. 왕이 즉 부처다. 왕이 즉 부처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불교를 모든 백성들이 믿을 때 왕을 믿는 거나 다름없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게 있어요. 업.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귀족이다. 내가 사람이다. 이 업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족들도 당연히 이 불교를 내가 잘 사는 이유가 바로 불교 때문이야. 업 때문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하고 상부상조하게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율령반포는 아까도 말했듯이 왕이 만든 법이에요. 왕이 만든 법. 그리고 태학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 자,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야? 충이야, 충. 그러면 임금한테 충성이잖아. 그러면은 태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관리가 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거든. 그럼 여기서 계속 왕에게 충성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런 걸 배워봐. 그럼 왕이 일을 할 때 더 편해요, 안 편해요? 내 사람들이 만들어지잖아.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틀을 다진 다음에 이 소수림왕 이후에 바로 누가 등장해? 광개토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5세기에 고구려 전성기입니다. 알겠죠? 자, 고구려 여기로 넘어갈까요? 여기까지. 자, 백제는 좀 간단해요. 백제는. 자, 백제는 뒤늦게 좀 됐어. 백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백제는 고구려 유이민이랑 그 다음에 한강유역 그 다음에 마한지역 요 사람들이 합쳐진 거거든. 그래서 발전이 당연히 고구려보다 좀 느려요. 근데 고구려와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백제도 오부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고이왕 때 기억할 거 딱 하나, 육좌평 관제 마련. 이거 뭐냐면 자, 관등 장관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 이제 외무장관, 그 다음에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있잖아. 6명의 장관을 뒀다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겠죠? 그래서 왕 밑에 신하들을 만든 거야. 아까 그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던 고구려처럼 관등을 마련해서 귀족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든 거예요. 신하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근초고왕 때 고구려 평양을 공격해서 누굴 죽여? 고국 원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얘도 부자성속으로 왕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왕권을 탄탄하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백제의 전성기는 이때예요. 백제의 전성기. 왜냐? 요때까지 잘 만들고 있었는데 5세기에 바로 장수왕이 이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제를 침공하거든. 그러면서 백제가 한성에서 어디로 밀려나? 웅진으로 밀려나.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어쨌든 백제에서 기억해야 될 왕은 고이왕, 근초고왕, 침류왕인데 각각의 기억해야 될 것들은 육좌평 관제, 부자상속, 불교공인. 요거예요. 그리고 이 황산벌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개백이에요. 개백. 개백의 결사대. 이거 영화 욕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좀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신라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가 신라예요. 여기가 신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이 산맥에 막혀가지고 모든 발전이 가장 느린 나라였어. 알겠죠? 그래서 신라 초기에는 박석김 세 성씨 중에서 이사금이라는 걸 선출했어요. 이 이사금이 뭐냐? 신라는 처음에는 거서관, 차차원 그러다 이사금으로 마리깐 이 순서로 왕이 되기까지 이 왕의 칭호가 이렇게 있었거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왕권이 점차 강화되었다는 소리야. 내가 왕이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왕보다는 이제 귀인, 제사장, 연장자, 대수장 이러다 이제 진정 왕이 될 때까지는 한참 나중에 나와요. 한참 나중에. 지금 볼 것은 뭐냐면 자, 요거요. 초기에는 이사금을 선출했다는데 박석김, 세성씨 중에서 번갈아 가면서 했다 그랬어. 그럼 이거는 센 놈이 왕이 된다는 거야. 센 놈이 왕. 그럼 뭐야? 귀족의 힘이 어떻다는 거야? 아직은 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4세기 후만 뇌물왕 때야. 이 뇌물왕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뇌물마립간이에요.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 때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마련이 돼. 그러니까 박석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야? 김씨가 이런 거야. 이기니까 좀 칭호를 좀 더 올린 거야. 내가 오늘부터 총대장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6세기 때 버풍왕이 율령반포 및 불교를 공인하고 요 기틀을 마련해서 바로 누가 나와? 진흥왕이 나오면서 6세기에 신라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알겠죠? 신라도 간단하게 끝났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가야예요. 가야에서 볼 것은 단 하나. 가야는 끝까지 연맹왕국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를 볼 때 언제부터 삼국시대를 보냐면 이제 1, 2, 3, 그러니까 4, 5, 6세기 요 정도를 다 삼국시기로 보거든. 삼국시대. 이 정도는 삼국시대를 보는데 가야가 멸망한 건 언제 멸망했을까? 연맹왕국이니까 좀 일찍 멸망했을 것 같지. 근데 가야는 5세기에 멸망을 해요. 5세기. 5세기에서 6세기로 넘어갈 때.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삼국시대지 사실 사국시대야. 사국시대. 근데 가야는 고대국가라기보다는 끝까지 연맹왕국이었어. 그래서 대가야, 금가가야, 상주가야, 하만가야, 김해가야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알겠죠? 요즘은 12가야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9가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12개의 가야국이 있었어.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한마디로. 도시국가들끼리 연합을 해서 만든 게 가야야. 그러면은 그 이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대장이 있었겠지. 그 초기 맹주는 바로 누구야? 금관가야예요. 금관가야. 여기 나오는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가 초기 맹주였고 실제로 가야가 자, 초기에 이제 5세기 전까지는 가야가 신라보다 강했어요. 신라보다 강했다고. 그래서 가야가 누구랑 친했냐면 외나라랑 친했어. 이 외랑 친해서 신라를 침공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에서 우리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누구의 5세기 전성기 고구려의 도움을 청해. 이때 왕은 누구냐면 광개토대왕이야.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이 바로 가야와 외를 공격해. 그래서 금관가야가 멸망은 아니야. 몰락을 해요. 몰락. 완전 괴멸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힘을 잃어가지고 후기맹주 이거 오타. 후기맹주 누구냐면 금관가야한테 맹주자를 뺏기게 돼요. 알겠죠? 이 가야는 나중에 버풍왕한테 멸망이 돼요. 이거 뭐야? 이것도 이렇게 썼네. 금관가야가 아니라 대가야. 그 버풍왕한테 멸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멸망되는 얘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가야도 그냥 연맹왕국 상태로 쭉 있었는데 그런 왕위 세습 뭐 이런 건 나오지 않고 그냥 맹주가 있었는데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마칠 건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고구려 우리 오늘 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예요. 근데 고백시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봐야 돼. 뭐 누구는 영토를 확장하고 누구는 율령을 반포하고 누구는 불교를 공인하고 관등제를 성립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 가야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도 숙제가 있어요. 오늘 숙제 뭐냐면
교과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읽고 요약해 주세요. 어디에? 당연히 카페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